자,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다들 항문이 가려워서 남몰래 긁어봤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요래 정도는 무조건 한두 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 항문소양증이라는 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대장내시경을 많이 해서 그런지 유독 저한테 항문소양증으로 진료받으러 오신 분들이 좀 많았는데,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자기도 모르게 긁어서 손톱 밑에 피가 막 흥건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항문소양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논란의 주제, 과연 항문을 비누로 씻어도 되는가?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 스타일 아시죠? 제가 이 항문을 과연 비누로 씻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제가 진짜 딱 정확하게 집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안내과 스닥티입니다. 자, 우리 피곤하면 입가가 째지는 그 구각염 아시죠? 이 병이 바로 오늘 주제인 항문소양증과 똑같은 병태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각염은 굉장히 드문 데 비해서 이 항문소양증은 5%나 됩니다. 자, 구각염의 거의 10배죠. 그리고 이게 남자분에서 흔하고 40, 50대에서 흔하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항문소양증 보통 병원에 가도 원인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그냥 오늘 이 시간에 딱 원인 3가지로 정말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깨끗하거나 너무 안 깨끗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병이 있거나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이 3가지가 거의 정확하게 같은 비율입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확률로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질환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큰 병을 놓치는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특히 이 부분은 여기라고 내가 생각하고 여기로 간다든지 여기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로 방향을 잡는다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2가지 중에 내가 어떤 건지는 내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완전히 더 병을 만드는 치료는 최소한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청결자부터 보시면, 자,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아토피나 접촉성 피부염 앓으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병태 생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병들이 항문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똑같은 기전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자극이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악화된다든지 또는 이제 결벽증, 강박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기전으로 인해서 항문소양증이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좀 더 간단하게 딱 그냥 한 단어씩으로 얘기하면 건조, 자극, 결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극부터 살펴보시면, 자, 여기서 바로 그 논란의 주제 비누가 나옵니다. 자, 휴지, 비데, 비누, 로션 이 4가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오히려 항문을 청결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쓰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애들이 도리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설사나 변비가 항문에 변이 묻는 거하고 별개로 이 과청결로 인한 항문소양증에도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안 좋을까요? 자, 변비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딱딱하고 굵은 변이 거의 뭐 항문을 찢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기계적인 물리적인 자극을 줍니다. 하지만 설사는 위에 가고 담즙이 충분히 중화되지 않은 채로 내려가서 항문에 화학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가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과청결자는 예민한 이런 성격들로 인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또 많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설사가 나오면서 또 한 번 다시 항문을 자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이 굉장히 과청결로 인한 항문소양증에 많이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매운 음식, 이거는 이제 고춧가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향신료, 뭐 후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자극이 되고, 술, 커피 이런 것도 굉장히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유제품이나 오렌지, 토마토 이런 것들도 논문상에는 항문 자극을 유발할 만한 음식으로 꼽히고 있고, 이런 거를 유독 최근에 많이 먹었는데 하필 또 항문이 가렵다 이런 분들은 한 2주 정도 끊어보고, 항문소양증이 만약에 실제로 좋아진다면 그런 음식들을 앞으로는 좀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휴지가 또한 굉장한 자극이 될 수가 있고, 특히 과청결자들은 굉장히 여러 번 세게 빡빡 닦는 습관들이 분명히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휴지로 변을 보고 나서 반드시 5회 이하로 닦도록 하시고, 자세한 뒤처리하는 방법은 또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대 물티슈가 또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위생상으로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자극이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과청결자들에게 항문 자극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거라도 본인에게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청결로 인한 항문소양증 환자들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닦을 수 있나? 자, 비데를 써볼 수가 있는데 비데도 이거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최대한 뜨겁지 않은 물로 수압을 낮게 해서 비데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거 사실 더 좋은 거는 샤워입니다. 그냥 최대한 맨 물로 그 샤워기가 직접 닿지 않게 해서 손으로 그냥 씻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자욕을 하더라도 반드시 5분 이하로, 우리가 자욕을 막 30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항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길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는 오늘 메인 주제, 자, 비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요즘에 인터넷에 항문을 비누로 씻으면 항문샘에서 나오는 기름층이 벗겨져서 건조해져서 더 가려워지기 때문에 절대로 비누로 항문을 씻으면 안 된다는 이런 유명 대학병원 항문외과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요거 100% 틀린 말, 요거는 절반 정도 틀린 말, 요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요게 항문의 구조고, 자, 여기가 바로 항문샘입니다. 여기서 어떤 점액이 나옵니다. 자, 이 점액이 이 변을 잘 나올 수 있게 이런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점액의 성분이 뭐냐? 자,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항문외과 교수님들도 저걸 기름이라고 말씀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의심조차 안 했는데, 제가 정말 아무리 찾아봐도 저게 기름 성분으로 돼 있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어요. 자, 저 항문샘에서 나오는 거는 말 그대로 점액입니다. 그래서 뮤신이라는 당단백으로 대부분 구성이 돼 있고, 거기 정말 일부 메칠트리아민, 리소자임, 면역글로불린 이런 것들이 소량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항문샘에서 나오는 점액의 구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 정말 소량 왁스, 에스테르, 단수지방산 이런 것들이 소량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문샘에서 나오는 점액에 지방이 전혀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항문샘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 기름으로 차 있다, 이건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는 피부잖아요. 그래서 여기 당연히 항문샘만 있는 게 아니라 피지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가 다 찾아봤는데 특히 항문 피부에 피지선이 유독 더 발달해 있다, 그런 자료는 제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항문에 코팅되어 있는 거는 기름이 아니라 점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름층이라는 단어가 틀렸다는 거죠. 항문샘에서 나오는 점액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고, 사실 그것만 고치면 비누로 씻을 때 더 건조해지고 가려워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왜 비누를 쓰면 안 된다는 또 절반만 맞느냐? 자, 여기서 이분들이 바로 절대로 비누로 항문을 씻으면 안 되는 분들이라는 거죠. 우리 대부분이 비누로 항문을 씻으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인구의 뭐 1, 2% 정도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나머지 인구의 99%는 특히 더더욱 이분들은 항문을 비누로 씻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항문외과 교수님께서 항문 비누로 씻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닥터님은 네가 뭔데 비누로 씻어도 된다고 말을 하냐? 자, 저도 그 교수님들의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의도는 분명히 맞습니다. 비누가 항문샘의 점액을 벗겨서 건조하게 만들어서 더 가렵게 만들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비누를 전 인구에서 절대 쓰면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세계 1위 대학병원 메이오 클리닉 홈페이지 보시면 항문 가려움증에, 자, 거칠거나 향이 나는 비누를 피하시고 부드러운 비누와 물만으로 씻으세요. 다른 건 쓰지 마세요. 자, 비누하고 물로 씻으라고 심지어 항문 소양증 환자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워싱턴 대학병원 홈페이지 보시면 역시 일반 인구도 아니고 항문 소양증 환자에서도 심지어 순한 비누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씻으세요. 잘 헹궈서 비누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 소양증 환자가 비누를 씻을 수 있다면 일반 인구는 더더욱 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항문 비누 논란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 결국은 대부분은 항문은 비누로 씻어도 됩니다. 되지만 우리 항문 소양증을 포함해서 사실 일반 인구도 최대한 저자극으로,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 아토피나 접촉성 피부염, 자극성 피부염 환자들에게 이런 순한 비누를 권하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이제 일반 인구는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항문 소양증이 없는 정말 일반 인구로 할지라도 비누는 특히 항문에는 최대한 순한 걸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비누를 이 항문 안쪽까지 넣어서 나는 씻고 있다. 자, 그런 댓글도 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항문이 관략근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요 자주색이 외 관략근이고요. 요 갈색이 내 관략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열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계를 넘는다, 내 관략근 안까지 만약에 비누가 들어간다, 이러면 이 비누 성분이 장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거는 못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몸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넣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과청결로 인한 항문소양증 환자들은 정말 이 순한 비누로 씻는 것조차 가능하면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조차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여러 논란의 영상들의 댓글에 보면 내가 수십 년째 항문을 비누로 빡빡 닦고 있는데 항문 소양증이나 항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저 건강하고 깨끗하다,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이거 정말 어떤 의학 전반에 걸쳐서 유튜브에 있는 가장 좋지 않은 댓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결국 내 경험은 절대로 과학이 될 수 없고 내 경험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정말 비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아토피 앓고 계신 분들이나 접촉성 피부염 앓고 계신 분들은 뼈저리게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비누가 항문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그 능력도 엄청나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거를 물로 씻으면 그게 깨끗하냐, 그래도 최소한 비누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어차피 비누로 균을 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항상 변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 항문 수술을 할 때도 장 세척을 하지 않으면 그 소독약을 발라도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균이 다시 찹니다. 자, 그 정도 일진데 비누가 뭐 이런 소독에 감히 빗댈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항문은 변에 있는 균들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부분 과청결로 인한 항문 소양증 환자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강박이 크기 때문에 자꾸 씻어내려고 하다가 더 항문 소양증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항문은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거를 믿으셔야 되고 물로 씻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로션, 당연히 이거 일반적으로 항문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다만 유독 너무 건조한 분들은 뭐 이런 바세린이나 핸드크림을 한번 발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10번 20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에게 자극되면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에게는 안 맞아서 자극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건조함 잡으려다가 자극이 되면 오히려 더 악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얼굴 접촉성 피부의 환자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가라앉혀주는 그 팩도 못하게 합니다. 팩조차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 과청결자 항문 소양증 환자분들은 반드시 10번 20번 마음속에 각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항문 소양증 3대 원인 중에 과청결 끝났고, 두 번째 불청결 보도록 할게요. 자, 위생불량으로 인한 항문 소양증 기전은 항문에 역시 땀이 찰 수가 있고, 아까 말한 항문샘에 점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항상 변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잔변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진균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3대 기전이라고 할 수 있고, 땀 점액부터 보시면, 자,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항문 소양증 환자가 방문을 하셨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거의 대부분이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이었어요. 특히 버스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자, 이분들이 앉아있는 그냥 물리적인 그 시간 자체도 길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아마 땀이 차는 걸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정말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깝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직업상 항문 소양증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이게 핀란드의 한 대중목욕탕에 있는 경고 문구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참 어느 나라나 사는 건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우리가 항문 부위를 드라이기로 사실은 말려줘야 됩니다. 말려줘야 되지만 이제 이렇게 공공 드라이기로 말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대중목욕탕 가실 때는 드라이기를 본인 전용으로 가져가시고, 절대 뜨거운 바람으로 하지 마시고 찬바람으로 멀리서 말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과청결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항문 주위를 말려야 되는 분들은 이 기전에 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전으로 가려운 분들은 차라리 전혀 말리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식기와 항문이 굉장히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성관계나 내지는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스스로 위로하는 경우,
자, 우리가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끝나고 안 씻는 분들은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씻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땀이나 점액이 차면서 항문소양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잔변 보시면 우리 변을 다 보고 나서 여기 사이에 끼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닦아도 계속 변이 묻어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자, 그럴 때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딱 5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5번까지 닦았는데도 묻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물로 씻는 게 낫고, 사실은 물로 씻더라도 여기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한두 시간 뒤에 이게 스물스물 밀려나면서 다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하자면 5번까지 닦았는데도 묻어 나온다. 이런 분들은 집이라면 샤워를 하시거나 아니면 외출하셨다면 비데 물티슈 같은 걸 한번 써볼 수가 있고, 자극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그 다음에 1시간 뒤에 한 번 더 닦거나 다시 한번 또 샤워를 하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뒤처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찍어보면 이렇게 변을 닦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부로 널리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변을 펴 바른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모아가지고 딱 닦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기술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스스로 심지어 보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감으로 닦기 때문에 제대로 못 닦게 되고 잔변이 남아 있을 수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계속 4번, 5번 닦아도 묻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제대로 한번 닦아보고 싶다 이러면 진짜 거울을 대고 닦아보는 것도 저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모아서 딱 다른 피부에 퍼뜨리지 않게 닦아낼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쓰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건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정답은 병원 가셔야 됩니다. 병원 가시면 의사들이 보면 거의 90% 이상은 이거 셋 중에 뭐다는 거는 대부분 나옵니다. 특히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집에서 내가 스스로 그나마 일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항문 외에 다른 피부가,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가 가려운 부위가 있다면 그 가려운 부분이 접촉성 피부염이나 아토피인지 아니면 진균증인지를 봐서 어느 한쪽이다 이러면 항문소양증도 그쪽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해볼 수는 있지만 당연히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거고 항문은 또 다를 수 있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주로 항문소양증이 악화되는 분들은 불청결자 내지는 진균일 가능성이 많고, 겨울에 악화되는 분들은 건조나 과청결로 인한 항문소양증일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둘 다 전혀 뭐 이걸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병원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자, 3대 원인 마지막 항문 질환 보시면 기생충, 특히 요충, 치질, 치액치루, 치열, 제일 무서운 종양 있고, 이 외에도 이제 우리가 옛날에 성병이라 불렀던 성매개 감염, 뭐 헤르페스나 사마귀 같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항문소양증 하면은 요충 제일 먼저 떠올려요. 이게 제일 많다고 잘못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요충으로 인한 항문소양증은 굉장히 드뭅니다. 자,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심지어 기생충 유행 지역에서 26,000명을 조사했을 때도 여기는 요충은 없었어요, 심지어. 그리고 정말 요충이 많이 발견되는 우리 영유아를 조사해봐도 35,000명을 조사했을 때 0.2%. 자, 쉽게 얘기해서 요충이 성인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소아도 500명 중에 1명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자, 그래도 만약에 요충이 걱정된다면 구충제를 먹거나 아니면 밤에 이렇게 테이프를 가지고 항문에 붙여서 확인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문소양증의 병대 생리와 3대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치료는 이런 복잡한 알고리즘이 있지만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항문 질환은 치료를 하고요, 청결을 적절하게 요 중간 정도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 제거 적절한 청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기저귀 발진 연고, 산화 아연 연고가 너무 발진 심하다면 한번 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 그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복합 연고를 굉장히 단기간 사용하는 게 핵심적인 치료입니다. 이거 사실 하루만 발라도 깨끗하게 낫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고 처방받는 방법은 또 지난 제 구각염 영상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그 치료는 사실상 이제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 밖에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메틸렌 블루라는 걸 주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또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난치성 항문 소양증에서 또 이런 치료까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언제 그러면 내가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가? 보통 항문 가려움증이 일주일만 넘어가면 바로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항문 소양증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만성 퇴선을 하고 해서 이 자체가 변형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더 낫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이거 치료하면 금방 낫거든요. 그 외에 피가 나거나 뭐 고름이 나거나 이런 거 당연히 가셔야 되고, 뭐 혹이 만져진다 이거 너무 당연히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디를 가야 되냐? 사실 여기 항문질환 항문외과 가야 되고, 여기 불청결 과청결은 피부과를 방문하는 게 맞는데, 이 병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문외과 먼저 방문해서 이런 큰 병이 없는지 먼저 확인을 다 하고, 여기서 뭐 진균이나 접촉성 피부염이 의심이 되면 이제 피부과를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항문외과에서 같이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항문외과 방문하는 걸 추천드리고, 자, 이렇게 병원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망설여지는 저해하는 요인은 사실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대장내시경을 1년에 1000건 넘게 하는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정말 의사들은 신경 안 씁니다. 정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이건 내 일입니다. 그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전부 통틀어서 본인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어떤 의료 종사자도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치료 대상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항밍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항문소양증 치료할 때 우리가 3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과세정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항문소양증이 유독 안 낫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 과청결입니다.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절대 긁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가려움으로 인해서 긁게 되면 항문의 피부는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가 잘 납니다. 그래서 이 상처로 항문에 있던 세균들이 침투하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더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요런 상처 있죠. 자, 요런 상처들이 지금 환자가 긁은 겁니다. 여기로 이제 미세한 감염이나 뭐 염증이 더 활발히 일어나면서 굉장히 더 가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절대 긁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밤에 가려움증 약을 먹고 잔다든지, 또는 이제 장갑, 우리 아토피 있는 애들 긁지 말라고 끼우는 것처럼 어른들도 밤에 장갑을 끼고 자는 게 좋고, 그게 난 도저히 싫다 하면 최소한 긁더라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톱을 짧게 유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트랩 연고는 절대로 장기간 쓰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은 절대로 넘기면 안 되고, 제 생각에 뭐 가급적이면 3일은 안 넘기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계속 바르면 이 자체가 변형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는 정말 항문소양증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고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을 때 이 고리를 끊는 용도로 잠시, 정말 뭐 3일 이하로만 바르도록 하는 거를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권유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 못할 고통 항문소양증의 3대 원인과 치료법부터 해서 과연 항문을 비누로 씻어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정답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